체조합시다. 김사사. 이것은 아시아나 스포츠 상설 매장에서 산 트램펄린. 공중부양. 수양은 뛰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 전시 제품이므로 모서리 변색 있음. 그러나 탄력 좋음. 아시아나 아저씨는 이것이 아주 튼튼한 물건이라고 말했고 정말 그렇게 생겼으니 괜찮겠다 싶지만 수양은 어쩔 수 없이 좀 무서워진다. 그녀는 변색한 트램펄린 모서리를 손톱으로 살살 긁으면서 물었다. 아저씨, 만약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아가씨. 맞는 말이다. 수양은 칼을 팔러 가기 전에 튼튼하고 단단한 물건들을 생각하며 50분씩 뛰었다. 붉은 벽돌과 철제 의자, 강화 유리로 된 창문, 그리고 칼. 트램펄린 앞에는 높이 170cm짜리 거울이 있고 수양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열심히 뛴다. 이것은 은근히 땀이 나는 일이므로 겨울에는 얇은 반소매 티셔츠만 입고 뛰어야 하고 여름에는 다 벗고 뛰어야 한다. 뛰어오를 때는 정말로 공중부양하는 기분이지만 그것은 기분일 뿐이고 어쨌든 떨어지는 일이다. 수양이 영양제나 선크림이나 치약이나 칫솔이 아니라 칼을 파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무서워서라도 사준다는 말이다. 수양은 칼 판매상이다. 수양은 택기와 알고 지낸 지 꽤 되었고 택기의 사육장에 가본 적도 있다. 사육장은 동굴처럼 길고 캄캄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기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빴다. 수양이 택기야, 저렇게 하면 토끼가 살 수 있냐? 너무 어둡지 않냐? 물었을 때 택기는 원래 조명을 켜두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어두운 거니 묻자 기주가 깜빡한 거라고도 했다. 사육장 입구에는 파란색 파라솔이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탁자와 바퀴 달린 접이식 침대, 플라스틱 의자를 두었다. 의자에는 헐렁한 러닝 셔츠와 익은 노른자색 사부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늘어져 있었는데 수양은 그 사람이 말로만 듣던 기주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택기의 둔하고 쓸모없는 동생 기주, 내가 바로 기주다. 기주는 고개를 뒤로 기울인 채 눈을 감은 모습이었고 무릎 위로 까만 총이 놓여 있었다. 택기야, 저거 진짜 총이냐? 비비탄 총이지. 그렇구나, 난 또. 정오를 지나던 때였으므로 하늘을 향한 기주의 얼굴은 서서히 달궈지는 중이었다. 그늘을 벗어난 얼굴 위로 노랗고 깨끗한 햇빛이 일렁거렸으니 기주는 잘 먹고 잘 자라는 중인 아이처럼 보였다. 스포츠 머리에다 늘 하얀 두건을 쓰는 택기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수양은 기주의 뺨 위로 조심스레 검지를 얹었고 손가락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따뜻함을 느꼈다. 택기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사육장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중요한 약속을 앞둔 사람처럼 신중하고 뻣뻣했다. 기주는 그때까지도 절대 깨지 않았으므로 수양은 택기야, 기주가 졸고 있어 하고 작게 속삭였다. 택기는 기주가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거라고 말했다. 잿빛 토끼는 몸집이 컸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아주 컸다. 택기는 자이언트 토끼라고 말했다. 크고 따뜻하고 순한 걸. 택기야, 이 토끼는 정말로 순하다고. 털에 파묻힌 토끼의 눈이 마름모 모양이었기 때문에 수양은 토끼의 미간을 마름모꼴로 문질렀다. 몸집이 큰 것과는 별개로
토끼는 부드럽고 무른 표피를 가져서 조금만 세게 쥐면 으스러질 것 같았다. 수양이 토끼도 우는가 어떻게 우는가 기억이 나지 않네 하자 태끼는 토끼를 가리켜 커서 문제다. 크고 소리도 없어서 문제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게 왜 문제야? 커야 더 좋지. 너는 토끼로 요리하는 요리사니까 커야 좋은 거지. 개새끼들이 도망을 간다고. 토끼는 개새끼가 될 수 없었지만 태끼는 달리 부를 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도망을 간다니 탈출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탈출해? 이렇게 큰데? 크기가 이런데? 가끔 요연한 토끼들이 있다고 해도 토끼는 액체가 아니므로 수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태끼가 아는 탕집은 사육장과 마주보고 있고 탕집 주방 쪽 창은 사육장 입구를 향해 나 있었다. 태끼는 하얀 두건을 쓰고 방수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탕을 끓인다. 매일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면 태끼의 몸에서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수양은 태끼의 냄새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태끼가 한참 탕을 끓이다가 쪽창을 쳐다보면 토끼 두어 마리가 잔디밭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태끼와 단번에 얼굴이 마주치고 어떤 때는 뒷모습이 보이지만 뒤돌아 있던 놈도 언젠가 태끼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산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태끼는 개새끼들이 사람을 놀릴 줄 안다고 싫어했다. 사실 토끼는 번식이 빠른 동물이어서 두어 마리가 없어진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태끼는 기주더러 탈출하는 놈들을 되는 대로 잡아내라고 거기에 앉혀두었다. 기주는 그동안 뭔가를 잡아낸 적이 없다. 쟤는 아무것도 못 잡아. 태끼가 말했다. 기주는 여태껏 바닥에만 비비탄을 쏘아댔기 때문에 기주가 앉은 부근으로는 잔디가 자라지 않았고 살짝 젖은 토양이 드러났다. 수양은 이제 태끼의 탕집에서 칼을 팔게 되었지만 원래는 여기저기에서 잘 팔고 다녔다. 모르는 집의 문을 두드리고 칼 세트를 재빠르게 보여준 뒤 현관에 걸터 앉아서 800방짜리 숫돌에다 느릿느릿하게 칼을 갈고 이것 보세요. 참 쉽지요? 하는 일을 잘했다. 배낭에 챙긴 A4 용지 다발 중 한 장을 꺼낸 뒤에 막 갈아낸 칼로 비스듬히 잘라내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예리하지요. 하는 일도 잘했다. 가끔은 몇 달 전에 팔았던 집에 가서 또 팔아내고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다르다고 거짓말하는 일도. 그런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의 집에 갔기 때문인데 그가 원로 마술사였다는 소문이 있다. 그는 특히 손도 대지 않고 멀리 있는 폭죽을 터뜨리는 마술을 잘했는데 그것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게 없어서 터뜨리고 터뜨리다 귀가 먹었다고 했다. 어쨌든 수양은 원로 마술사쯤은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수양이 아무리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해도 칼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수양은 그날 처음으로 지구대에 가보았는데 눈썹이 짙고 목소리가 큰 박순경은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는 볼륨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해요. 하며 조금은 간절한 표정으로 수양의 손을 꼭 붙잡았다. 박순경의 손바닥이 참 축축해서 수양은 이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칼 파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그래도 수양은 칼 파는 데 재능이 있었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지구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며 트램펄린을 뛰었다. 뒤통수가 팽팽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자 수양은 앞으로도 트램펄린 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멈추고 싶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서 잠들었다. 다음 날에는 오전 5시에 잠에서 깼다. 잠 없는 노인들이나 일찍 나가는 공장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이른 시간에 찾아가서 칼을 파는 수밖에 없었으니 수양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몸에 익어버린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는 땀을 조금 흘렸다. 날이 점점 더워져서 그랬다. 수양은 태끼가 토끼탕을 잘 끓인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태끼가 만든 탕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때까지의 태끼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지만 오가는 길에 태끼의 탕집을 자주 보았고 거기에는 늘 사람이 많았으니 그런 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태끼의 탕집 앞에는 국도가 있고 작은 산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산이 국내 100대 명산 중 70번째나 80번째쯤 되었다. 수양은 그 산이 얼마나 명산인지 궁금했다. 지구대에 다녀온 다음 날 수양은 일찍 일어나게 되었으니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싱크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어낸 뒤 밖으로 나가 아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무척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분한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신 뒤에 산책하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몸을 앞뒤로 조금씩 흔들어가며 걸을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수양은 칼을 팔러 갈 때 주로 흰옷을 입었는데 가장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면서도 미묘하게 위협적인 색깔이 바로 흰색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칼을 팔지 않게 되었으나 자연스레 흰옷을 골라 입었다는 사실이 좀 웃겼다. 어디서 자꾸만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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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양은 곧 태끼의 탕집 앞 잔디밭에 다다랐고 거기에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열을 맞춰 잔뜩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저건 새천년 체주잖아. 수양은 원래 칼을 잘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처럼 칼을 많이 팔아본 적은 없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구호는 알맞게 외치는데 동작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체조를 끝내고 명산이라는 산을 탄다고 우르르 사라졌을 때 수양은 생각을 해 하며 걷던 길을 다시 걸었고 명산 앞에 있는 명산 앞 간이 휴게소로 들어섰다. 명산 앞 간이 휴게소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만두를 팔았는데 태끼의 탕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장사가 잘 됐다.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했으나 산을 타기 싫은 아이들이 김밥과 만두를 먹고 있었고 산 타는 사람들만 노리는 일명 등산객 전문 린치족들이 교복을 꼬박꼬박 챙겨 입은 모습으로 담배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수양은 매운맛 만두를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에 자리에 앉았다. 김이 나는 만두를 젓가락으로 조금씩 잘라 먹으며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 칼을 팔아야겠어 하고 중얼거렸다. 김밥과 만두를 먹던 아이들에게 혹시 칼을 사겠니? 물었지만 아이들은 무시했고 김밥에서 빼낸 단무지만 계속해서 찔러댔다. 수양은 왠지 섭섭해져서 입을 쩝쩝 다졌다. 그래, 역시 어른들에게 팔아야겠지. 수양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체조하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까지 만두를 야금야금 베어 먹다가 벽걸이형 선풍기의 약풍을 맞으며 졸았다. 그러곤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저렇게 작은 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그만큼이나 걸린단 말인가.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수양은 사람들이 손바닥을 짝짝 부딪히며 내려와서는 곧장 태끼의 탕집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칼 세트와 함께 A4 용지가 든 배낭을 챙겼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종이를 자르는 시범 따위는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다.
택기의 탕집 앞에는 하얀 두건을 쓰고 분홍색 방수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것이 바로 택기였다. 택기는 탕집 입구로 들어서려는 수양을 붙잡았다. 탕을 드시려면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탕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음식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들어갑니까? 칼을 좀 팔고 싶어서요. 택기가 수양의 팔뚝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약간의 미소를 지었을 때 수양은 이 사람이 설마 나를 좋아하게 되었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택기의 손바닥이 너무 두꺼웠고 반짝거리는 그의 분홍색 앞치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길 바랐다. 탕이 싫으면 뭘 좋아하시죠? 택기가 물었다. 저는 감자튀김을 좋아해요. 수양이 대답했다. 산을 좀 타봤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택기의 탕집에 모인다. 수양이 테이블 여러 개를 이어붙인 곳으로 다가가서 제 칼을 좀 보시겠어요? 하면 그렇지,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양의 칼은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었고 일주일에 2번 방영하는 홈쇼핑 식칼과 유사한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수양이 칼을 꺼내들 때마다 맛을 본 것처럼 좋아했다. 제 칼을 좀 사시겠어요? 하면 당연히 사줘야지. 이걸로 기필코 그놈을 죽이고 말리라. 그런데 아가씨는 누군가? 하는 제정신이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칼을 사게 되어 있다. 수양은 매일 아침 몸을 앞뒤로 흔들며 산책하게 되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체조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뒤 명산 앞에 있는 명산 앞 간이 휴게소에 앉아 조금씩은 만두를 먹었고 할 일이 없어지면 린치족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려 했다. 그들은 늘 길쭉한 막대 모양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어떤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택기는 수양의 칼을 사지 않았지만 매일 웃는 얼굴 모양의 동그란 감자튀김을 내주었고 수양은 그것을 천천히 먹어치웠다. 기주야, 너는 왜 토끼를 잡지 못하니? 수양은 매일 택기의 탕집에서 칼을 팔게 되었으므로 기주의 얼굴도 매일 보았다. 택기는 두피부터 손등과 발가락까지 온몸에 땀이 많은 편이었는데 기주는 그렇지 않았다. 기주는 파라솔 아래 탁자 앞에서 밥을 먹고 침대나 플라스틱 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일 바깥에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도 바짝 마른 풀 냄새나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 같은 것만이 났다. 밥을 먹고 나서는 바닥에다 비비탄 총을 쏘고 종아리나 팔뚝 주위로 부채질을 조금 하다가 신문에서 오려낸 스토크를 한참 붙잡고 있었는데 빈칸을 모두 채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수양은 접이식 침대 위에 누워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했다. 언젠가 그것이 송장 자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진다. 너는 왜 토끼를 못 잡냐고. 몰라. 그걸 왜 몰라? 보고 있는데 왜 몰라? 그냥 잠깐 눈을 감았는데 밖으로 나와 있었어. 저기에 서 있었어. 토끼를 왜 좋아하나? 누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정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대. 토끼는 조를 하던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일간신문에서 오려낸 스토크가 바람에 날아가도 기주와 수양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내일은 또 다른 스토크가 배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주는 공중에서 나부끼는 스토크 종이를 보며 이마를 조금 구겼고 모든 것이 무게중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심장은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므로 무게중심도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두의 왼쪽 엉덩이는 조금 더 눌려 있고 작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왼쪽으로 살짝 돌아앉게 되어 있다고.
안 그래도 사람이라면 모두 그런 편인데 기준은 특히 자신이 왼쪽으로 조금씩 돌아앉는 상상만 해도 본능처럼 왼쪽으로 이끌리고 그래서 자꾸만 왼쪽을 주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토끼들은 하필 오른쪽에서만 출몰하고 그런 이유로 도저히 놈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기주가 신경을 써서 오른쪽으로 돌아앉아 보아도 변하는 건 없었다. 어떻게 해도 토끼들은 탈출하고 기주는 밥을 먹고 있었거나 스토커를 풀고 있었거나 눈을 감고 있었거나 무게중심 때문이었거나 무슨 이유로 토끼를 발견하지 못했다. 뒤늦게 산 쪽으로 멀어지는 토끼를 발견하고 아, 토끼가 나타났다. 지금은 멀어지는 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택기가 뛰어나오지만 이미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뒤였다. 수양은 사라진 토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전에 살아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졌다. 이만큼이나 사라졌으면 이미 산에는 토끼가 천지일 텐데, 산을 타는 사람들은 자꾸만 택기의 탕집에 와서 토끼탕을 먹었고, 산을 타다 토끼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하니,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수양은 보이지가 않네. 여기로 좀 와봐라. 이리 좀 와라. 하며 산을 오르다 페도라를 만났는데 그가 페도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페도라는 까맣고 큰 페도라를 쓰고 있었고 걸친 옷이 없었다. 아주 깊은 페도라여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페도라는 줄무늬 사각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큰 소나무를 껴안고 있었는데 팔이 긴 편이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같았다. 수양이 명산 앞 간이 휴게소에서 만난 린치족들을 떠올리며 옷까지 모두 벗겨가더니 정말 답도 없는 놈들이로군 하자 페도라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산을 타고 또 탔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워져서 옷을 한꺼풀씩 벗었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벗을 때마다 길을 잃은 기분이더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뭐라고 했던가요? 페도라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더니 얇고 연약한 목소리를 내었다. 우리는 아주 건강해, 너무 건강해.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나를 지나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우는 일은 잘해서 말이죠. 밤이 되니 추워져서 나무를 안고 싶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세워 모자와 팬티를 가리켰다. 이건 제 자존심이라 남겨두었습니다. 택기의 손은 두껍다. 손등은 거칠지만 손바닥은 부드러워서 영 이상한 손이다. 수양은 택기가 탕집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다루다 그 손까지 어떻게 해버리는 건 아닌가 가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 산을 타고 온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때까지 쉴 새 없이 떠들기 때문에 괴로울 만큼 시끄럽고 그것은 모두 택기의 탕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택기는 자주 지치고 늘어진다. 늘어진 택기는 수양의 집에서 잠을 잔다. 택기의 사는 집과 택기와 기주가 사는 집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택기는 가끔 수양의 집에서 자겠다고 성가시게 굴고 징징거리다 결국 그렇게 했다. 수양은 이제 칼 가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만 습관처럼 칼 가는 연습을 하고 트램펄린을 탔다. 그만 타. 왜? 나 머리가 아파. 이것만큼 긴장되는 게 없다고. 수양이 칼을 갈고 있으면 택기가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허공에다 수양과 같은 동작으로 칼을 갈아보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다. 요리하는 택기는 두건을 쓰는 데다 표정도 굳어 있으니 어느 폭력배의 막내쯤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니 정말 바보 같았다. 그러다가 너무 집중하면 택기의 작은 입술이 동그랗게 벌어지고 침이 떨어진다.
수양은 그때마다 태끼의 목에 하얀 수건을 매주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도 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건을 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태끼는 칼 가는 신용을 한참 하고 나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드러눕는다. 태끼야, 내일은 몇 마리나 잡냐? 아마 23마리. 그렇구나, 바쁘겠다. 태끼와 수양은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가까이 붙어 잔 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수양은 아무래도 칼 있는 집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 하고 태끼에게 말을 걸고 태끼는 나도 방금 개새끼들 잡고 와서 좀 이라고 대답한 뒤 눈을 감았다. 기주말로는 자기 몸은 왼쪽이 더 무겁대. 걔는 원래 헛소리를 잘해. 나 어제 페도라를 봤어. 어디서 파는데? 아니, 페도라 쓴 사람 봤다고. 어디서 봤는데? 산에서. 산에서 그런 걸 왜 쓰고 있어? 내가 박순경을 불렀어. 박순경은 왜? 데려가 줄 것 같아서 불렀어. 진짜 데려가더라. 태끼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토끼를 잡아야 하고 수양은 흔들흔들 걷는 산책을 해야 하므로 그때쯤이면 수양이 이제 자자 하고 그들은 잠을 잤다. 그런데 그날따라 태끼가 수양의 팔뚝에 얼굴을 비벼댔고 수양은 그것이 아주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태끼의 얼굴이 언제부터 뜨거워졌는지 궁금해졌다. 태끼야, 너는 왜 요리를 잘하냐? 사실 태끼는 요리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탕집은 태끼의 고모가 소유하던 것이었는데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기 전 태끼와 기주의 얼굴을 조심스레 붙잡고 볼키스를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당시에 태끼는 이미 어른이었고 그런 일이 시들했지만 어린 기주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고모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생활력이 강했으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으므로 종일 동물을 관리하고 탕을 끓이는 일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견딜 수 없겠다고 느낄 때마다 탕집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기만 했다. 고모는 하루 종일 침실 방문을 잠그고 우는 일을 반복했으며 아주 먼 곳에 사는 친구와 긴 통화를 이어가다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수양은 도대체 그 고모가 어디로 떠났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될 건 뭐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태끼가 말했다. 태끼와 기주는 그녀가 아주 먼 곳에 있다던 친구를 찾아간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고모로부터 딱 한 번 받은 엽서에는 그런 소식이 적혀 있지 않았고 감기는 걸리지 않았니 하는 식의 시답자는 안부와 함께 탕을 맛있게 끓이는 조리법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고모는 태끼 앞으로 분홍색 방수 앞치마가 담긴 택배를 보냈다. 멀리 있는 곳에서 모텔 장사를 시작했으며 경치가 좋다는 내용의 쪽지를 함께 남기곤 연락이 닿지 않았으므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밤마다 전화를 걸었던 누군가가 정말로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고모가 보낸 엽서 앞면에는 어떤 지역의 문화재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는데 기주는 태끼 몰래 그곳으로 찾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가 들킨 적이 있다. 어쨌든 태끼는 돈 때문에 요리사가 되었고 자꾸자꾸 토끼를 잡고 자꾸자꾸 탕을 끓이다 보면 다 잘하게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실망이야. 대대로 내려오는 명장 집안인 줄 알았는데 태끼는 이제 내가 명장이 되겠어 하고 속삭였다. 수양은 아침 식사로 매운 컵라면을 먹은 뒤 집을 나섰다. 그날따라 날이 무척 더웠다. 이상하게도 수양은 배가 아주 헛헛한 기분이었고 뜨겁기도 해서
어쩐지 저녁이 되면 배가 몹시 고파지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원한 게 먹고 싶다. 차갑고 시원한 게 하며 걸었다. 탕집 앞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몸을 꼭 쬐는 회색 양복을 입은 페도라가 서 있었다. 그는 양손을 주먹 쥔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산타는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는 대신 바둑판처럼 깔끔한 간격을 유지하며 페도라를 마주 보았다. 그 속에서 러닝 셔츠를 입은 기주의 뒷모습이 함께 보였다. 바닥에 놓인 CD 플레이어에서 노래 전주가 흐르자 수양은 트로트잖아 했고 가장 뒤에 서 있던 짧은 파마머리 여자가 뒤돌아 이건 샹송이야 아가씨 하고 단호하게 속삭인 뒤 고개를 돌렸다. 페도라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오른손을 올려 가슴 부근을 꼭 쥐더니 툭 하고 가볍게 무릎을 꺾어 쓰러지자 산타는 사람들과 기주가 똑같은 모션을 했다. 왼쪽 가슴 위로 손을 얹고 살며시 주먹을 쥔 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바짝 서 있던 잔디가 푹푹 꺼지는 소리가 얕게 들렸다.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것은 수양과 탕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태끼뿐이었다. 페도라는 곧바로 일어나 정자세를 취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유연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산을 타기 위해 흩어졌으며 페도라는 CD 플레이어를 들고 젠걸음으로 멀어졌다. 수양은 그날 밤에 페도라를 다시 만났다. 그는 기지와 함께 접이식 침대에 앉아서 사육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페도라는 페도라를 쓰지 않은 채였고 품이 큰 티셔츠와 반바지에 납작한 가죽 슬리퍼를 신었다. 얼굴 끝이 뾰족한 데다 길쭉하고 마른 몸을 가지고 있어서 물 위에서 흔들리는 수생식물 같은 모습이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박순경이 등을 둥그렇게 말고 앉아 기주의 스토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수양은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진짜인가 생각했다. 날이 더웠으므로 휴게소에 들려 과일과 빙가류를 사오던 길이었고 기주가 수양을 발견하고서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 넷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기주야, 태끼는 어디 있냐? 사육장에. 또 토끼 잡으러 갔냐? 그래야 내일 팔지. 그러긴 하지. 수양은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었다. 페도라가 수양에게 수양씨 반갑습니다 하자 수양이 네 페도라씨 하고 대답했다. 페도라씨와 박순경님은 왜 여기에 있나요? 저는 지금 박순경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날부터요. 수양은 페도라의 어조에서 어느 해안 지역을 떠올렸으나 곧되어 말하지는 않았다. 기주는 수양에게 페도라가 극장에서 일했다고 일러주었고 수양은 배우이시군요 하며 페도라를 바라보았다. 페도라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닌 것도 같다고 대답했다. 박순경은 수양의 노란 장바구니에서 크림맛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더니 수양의 칼로 참외를 깎아 탁자 위에 한 조각씩 올려두었다. 모두 참외를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 박순경은 시간 간격을 두고 참외 5개를 깎아냈는데 넷은 그것을 모조리 해치웠다. 탁자 안쪽에 쌓인 참외 껍질이 아주 얇게 깎인 모양새여서 박순경은 그런 일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페도라는 수양이 페도라씨 하고 부를 때마다 턱 끝을 당기며 조금씩 새는 웃음을 참았다. 한때 자신이 그런 별명으로 불렸다고 했다. 그래서 배우라고요? 아니라고요? 극장은 극장인데 영화를 보여주는 극장은 아니고요. 카바레라고 더 많이 부르던데요. 그러면 가수인가 보군요. 그것도 애매한 것이 나는 노래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다른 것을 조금 더.
페도라는 관광지에 있는 관광 카바레 출신으로 밤무대 가수를 노렸으나 실력이 그만큼은 되지 못해서 코미디와 차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수 뒤에서 춤을 추는 댄서가 되었다. 그는 주로 샹송 가수의 뒤편에서 팔다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흐느적거리는 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춤을 추었다. 노래의 분위기에 맞춰 페도라를 쓰고 실크 셔츠를 입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잠들기 직전인 사람이 몽롱한 정신으로 침실이나 거실을 쓱쓱 걸어대는 느낌이었다. 샹송이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카바레에서 잘 통하는 장르는 아니었으니 샹송을 부르는 여자 가수와 페도라가 무대에 올라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대체로 A급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세워지거나 펑크난 공연을 메우기 위해 급조하는 시기였다. 원형 무대를 둘러싸고 앉거나 서거나 춤추거나 하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여서 이런저런 욕을 하고 술이나 음식 던지기를 좋아했으며 샹송 가수와 페도라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짧은 공연을 마치면 유령처럼 사라지던 샹송 가수와 페도라가 덜 떨어진 듀오로 불리게 된 것은 어느 날 페도라가 춤을 추다 크게 미끄러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춤에는 정교함이나 정신집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으니 그는 늘 언제쯤 이따위 춤을 그만두게 될 것인가 골몰하며 춤을 추었다. 그 일은 다만 페도라의 정신이 다른 데 있었고 밑창이 닳아 본드칠을 한 그의 구두가 미끄러운 무대 바닥을 견디지 못해 생긴 불상사였을 뿐이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페도라가 마치 허공에서 날아온 강렬한 펀치를 맞고 쓰러진 사연 있고 가련한 남자로 보였다.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 샹송 가수는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클라이맥스를 불렀다. 샹송 가수는 주로 앙리코 마시아스의 추억의 솔젠자라를 불렀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민요를 빌려 만들어진 노래였고 그날 샹송 가수가 부르던 노래 역시 그것이었다. 아무래도 민요라는 것이 공동체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이라 라고 페도라는 덧붙였다. 그 노래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프랑스인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 솔젠자라였지만 어느새 솔젠자라는 모두에게 추억의 솔젠자라가 되어 있었다. 페도라가 쓰러지자 사람들이 무대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이내 샹송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 흥얼거렸다. 무대 아래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안전요원은 두 손을 입가로 모은 뒤 야 이 새끼야 계속해 계속하라고 멈추지 마 라고 외쳤다. 안내요원과 페도라는 가끔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가 주춤거리며 일어서자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날부터 샹송 가수와 페도라는 덜 떨어진 듀오로 불리며 완벽한 B급이 되었다. 페도라는 완벽한 B급이 된 이후로 춤을 그만두고 마임을 했다. 주된 특기는 역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화살 맞는 남자를 가장 잘했다. 어떤 식으로 화살을 맞게 되는지는 매번 달라졌기 때문에 덜 떨어진 듀오가 무대에 오르면 페도라는 먼저 무대 앞으로 한 발짝 나서서 말했다. 오늘은 도망치다 화살을 맞는 소년입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 대신 화살을 맞는 남자입니다. 하는 식이었다. 페도라는 관광 카바레의 유명 인사가 되어서 덜 떨어진 듀오가 아닌 페도라로 불리기 시작했다. 카바레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페도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어떤 이유로 화살을 맞는 컨셉트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페도라 역시 그 일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자신이 화살을 수없이 맞아본 가슴 아픈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감정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화살을 맞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였는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많았다. 화살을 맞고 쓰러진 뒤에 재빨리 일어나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다. 그 외에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나 몸을 조금씩 굴려 일어나거나 하는 많은 방식이 있었다. 화살을 맞는 모습이 리얼하게 느껴지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중요했다. 크고 동그란 무대를 둘러싼 사람들은 무대 앞 바리케이트에 달라붙어 페도라를 향해 다트를 던지는 듯한 가벼운 자세로 툭툭 한 손을 뻗거나 활 시위를 당기는 척했고, 그러면 페도라는 타이밍을 노려 바닥으로 주저앉아야 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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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외치는 순간 알맞은 자세로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었다. 어느 틈에 관광 카바레 포스터에는 깊고 검은 페도라를 쓰고 하관만을 드러낸 페도라가 매력적으로 미소 짓는 측면 모습이 들어섰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에는 페도라는 무조건 일어난다 였다. 사람들이 화살 맞는 남자를 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페도라 역시 그런 일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는 넉넉한 실크 셔츠 대신 흰색 쫄쫄이만을 입고 무대에 서게 되었다. 쫄쫄이는 페도라가 자세를 달리할 때마다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근육을 치밀하게 보여주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길쭉하고 마른 페도라는 석고상처럼 보였다. 페도라는 그날 아침 택기의 탕집 앞에서 화살 맞는 남자를 시도할 때 입은 양복이 박순경의 것이라고 했다. 가장 작은 사이즈를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기준은 페도라를 향해 떼돈을 벌었냐고 물었다. 물론 그렇지요. 페도라가 답했다. 페도라가 점차 이름을 알리면서 샹송 가수는 잊히게 되었다. 그녀는 카바레에서 완전히 떠나기로 한 날, 분장실로 페도라를 불러내었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다가 화살이나 맞아라. 그는 그날의 분장실과 샹송 가수를 상기하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끝내줬지요. 그는 잠시간 굉장한 화살을 맞은 기분으로 그것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화살이라는 기분을 온몸으로 느꼈고 페도라로 사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이제 밝은 낮부터 일하는 직업을 얻고 싶어졌으므로 골목길에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곳은 분명 커피숍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또 다른 카바레가 돼버리고 말았다. 카바레의 단골들은 종종 무리지어 커피숍에 들렀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페도라가 내린 커피를 음미하고 얌전히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일을 반복하다. 어느새 에이프런을 두른 바리스타 페도라의 구역을 침범했고 손수 커피를 내려 마신 뒤 커피값과 팁을 금고에 채워넣기 시작했다. 장소는 달라졌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페도라는 또다시 화살 맞는 남자가 되어서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중이었다. 카바레의 단골들은 매일 아침 일찍 경직된 얼굴로 찾아와서 페도라우 쇼를 관람한 뒤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커피숍을 접고 책 대여점과 노래 연습장을 차례로 열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끝으로 번 돈을 모두 까먹은 페도라가 백화점 주차 요원이 되었을 때는 그가 들고 있던 주홍색 경광봉마저 화살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멀리 도망쳤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들은 아주 캄캄한 시간까지 파라솔 아래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줄곧 무덥고 눅눅했다. 페도라의 이마에서 땀이 죽죽 흘러내려 턱끝에 매달렸다. 기준은 비비탄 총을 매만졌고 수양은 사육장 천장에 달린 노란 조명을 바라봤다. 박순경이 수양씨 아직도 칼을 파신다고요? 하고 물었다. 정말 이상하시네.
나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수양은 억울한 기분으로 되물었다. 저 사실 산을 잘 탑니다. 순경님이 산을 잘 타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저도 린치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박순경은 코끝을 조금 극적이다 또다시 수양의 장바구니를 뒤적였다. 이제는 깎아먹을 참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날씨가 참 덥네요 같은 말만 몇 번 더 했다. 페도라는 매일 CD 플레이어를 들고 나타났고 사람들은 새천년 체조를 하는 대신 화살 맞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쓰러졌다 일어나는 순간에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흥분한 모습으로 크게 숨쉬었다. 방수 앞치마를 두른 택기도 종종 수양과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주로 산 타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왼쪽 가슴을 그어쥐고 쓰러지는 기주를 구경했다. 택기야, 기주가 제일 열심인 거 아냐? 제가 얼마나 땀이 없는데 저렇게 축축해지다니. 택기는 가만히 기주를 보다 사육장으로 걸어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CD 플레이어의 노래는 1시간가량 반복 재생되었으므로 사람들은 1시간 동안 화살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수양은 이른 오전마다 택기의 탕집 앞에 서서 기주와 페도라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런 뒤에는 명산 앞 간이휴게소에 갔다. 페도라는 일이 끝난 후에 CD 플레이어를 챙겨 신속하게 걸었다. 아무래도 박순경과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한 속도일 거라고 수양은 생각했다. 페도라의 화살 맞는 남자가 또다시 유명해지자 화살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들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화살 맞는 산악동호회 슬로건이 걸린 전세버스가 페도라를 찾아온 날에는 분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맞는 조와 나중에 맞는 조로 나뉘었다. 그날의 페도라는 이전보다 땀을 많이 흘렸고 모든 일을 마친 뒤 명산 앞 간이휴게소 쪽으로 걸어가는 수양을 불러 세웠다. 수양씨, 칼을 파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페도라가 입가를 우물우물 달싹였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수양은 그 순간 몹시 울고 싶어졌다. 나는 칼 파는 사람이지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고 말한 뒤 침을 삼켰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페도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깊게 미소 지었다. 수양은 바로 그 미소가 한때 관광 카바레 포스터 속에 자리했던 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수양씨,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페도라는 느린 걸음으로 멀어졌다. 페도라의 속도가 아주 느렸기 때문에 수양은 그의 크기가 도저히 작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었고 명산 앞 간이휴게소에 앉아 만두를 베어 먹다 다리를 덜덜 떠는 린치족과 눈이 마주쳤다. 이봐, 한가하면 우리랑 놀지 그래.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칼 파는 사람이다. 어쩌라고? 크게 외친 린치족이 도망쳤다. 흐트러진 플라스틱 의자를 보던 수양은 애매한 기분이 되어서 린치족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페도라가 자취를 감춘 어느 아침에도 CD 플레이어는 잔디밭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산타는 사람들과 기주는 화살 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착실히 열을 맞췄다. 기주가 CD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택기가 사육장 밖으로 뛰어나왔다. 수양은 사육장 바깥으로 몸을 내민 잿빛 토끼를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너는 그때 그 토끼구나. 너는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구나. 잿빛 토끼 뒤로 몇 마리의 토끼들이 튀어나와 잔디밭 위에 선 사람들 사이를 헤집었다. 빠르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화살 맞기를 훈련한 기주는 교묘한 움직임으로 발밑 토끼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끊임없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고꾸라지다 분산되었다. 몇몇이 토끼를 잡기 위해 두 손을 쥐며 바닥 가까이 몸을 숙였고 토끼는 매끄러운 몸짓으로 벗어났다. 태끼가 기주의 비비탄 총을 손에 들었지만 비비탄이 다 떨어져 틱틱 소리만 났다. 제법 많이 사라진 토끼 때문에 태끼는 한동안 탕집 문을 닫았다. 박순경은 꽤 오랜 시간 페도라를 찾다. 명산 앞 간이휴게소 CCTV에 찍힌 그의 마지막 흔적을 확인한 뒤 조용해졌다. 화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기주야, 너는 이제 화살을 맞지 않니? 나는 이제 다 해냈어. 화살 맞는 사람들은 드문드문 찾아오다 발길을 끊었다. 페도라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수양은 이제 페도라의 옆 얼굴이나 자세, 목소리와 같은 것들을 묘연한 실루엣만으로 떠올렸다. 그러고는 태끼와 잠을 자거나 트램펄린을 타거나 칼을 갈았다. 깰 생각 없이 느슨하고 풀어진 얼굴로 잠을 자는 기주의 뺨 위로 수양은 그들이 아주 처음 만난 날처럼 손가락을 얹었다가 뗐다. 박순경은 새로 마련한 자신의 과도로 참이를 깎았다. 그는 매일 누군가 내버려둔 스토크를 채워 넣는데 몰두했는데 어떤 날에는 작은 탄성과 함께 저기에 토끼가 하며 잔디밭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건 진짜 토끼야. 진짜다. 작게 속삭인 수양이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나 방수 앞치마를 한쪽 어깨에 걸친 태끼가 탕집 처마 아래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기만 했으므로 수양은 걸음을 멈추었다.